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세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애플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대표적인 부품사 LG 이노텍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하반기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 산업기계 전용 수소 충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지게차나 굴착기 등 특수 장비도 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세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가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의 고삐를 더 바짝 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과 함께 3대 산유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국영 매체 SPA를 통해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같은 기간 하루 3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원유 시장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침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미주호증권은 사우디와 러시아는 원유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요 감소를 공급 제한으로 만회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산 연장 소식에 10월물 WTI와 11월물 브렌트유는 1% 넘게 오르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고조시키는 등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Saudi Arabia and Russia are extending their output cuts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So the bond market is maybe pricing in a little more risk of inflation, and the equity market is maybe soft on that risk.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연준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5% 부근까지 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연중 최고치 수준인 4.258%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도 심화되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올해 3월 이후 최고치인 104.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선 유가가 올 연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감산 연장으로 4분기에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의 원유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브렌트유는 연말 9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국내 최초로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중장비 전용 수소 충전소가 오늘 준공됐습니다. 이 수소를 쓰는 중장비가 기존 디젤 엔진을 쓰는 장비들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용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준공된 이 수소 충전소, 이 기존 수소 충전소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 군산에 있는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에 이제 굴착기나 지게차가 쓸 수 있는 산업기계용 수소 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외관이 화려해 보이지는 않죠.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에 좀 충실한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수소 주입기는 현대 로템이 만든 겁니다. 이제 수소 주입 과정에서 온도나 이제 압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고요. 작동 원리는 현대차 넥소 같은 수소차에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용 중장비에 쓴다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주입기 용량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시연에 사용됐던 지게차는 국내 이제 중소기업에서 만들었고요. 현대 모비스가 만든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됐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가 이 내연 기관을 좀 대체하는 추세인데 이 중장비는 왜 수소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그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중요한데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그 필요한 출력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냉동식품을 운반해야 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를 쓰면은 온도 때문에 충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밖에서 충전한 뒤에 쓰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위생 문제 때문에 물류센터 안에서 충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선 이런 수소 지게차가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3분만 충전하면 8시간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래 중장비의 에너지원으로 이 수소가 유력하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좀 이제서야 이 전용 수소 충전소가 생긴 만큼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현재 뭐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수소 경제를 육성하겠다고 수소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 수소 중장비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려면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크게 3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조금 지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현행법으로는 이제 넥소 같은 그 수소 차량만 그리고 이런 차를 위한 충전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 수소 충전소에 반드시 안전관리사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셀프 충전이 안 된다는 건데 그 가뜩이나 적자인 충전 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마지막은 수소 그 중장비도 이제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이용하는 그런 일반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산업부는 내년까지 이런 내용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이 수소 충전소에서도 이 중장비들 뭐 충전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뭐 수소를 쓰는 이 중장비들은 좀 개발이 된 겁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전국에 지금 뭐 하이넷이나 아니면 이원과 같은 그 회사들이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가 180여 개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충전소들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국내 이제 산업기계 기업들도 이 중장비 개발은 마친 상태입니다. HD 현대사이트 솔루션하고 그리고 이제 두산밥켓이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두 기업 모두 시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시운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HD 현대 측은 이제 출시 목표 시기를 2026년으로 잡고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요. 내연기관 그 엔진처럼 수소를 폭발시키는 그런 전소 방식의 엔진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준비가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뭐 걸림돌은 없습니까? 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수소 단가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1kg당 8,000원대였던 게 지금 9,900원이고요. 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13,000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충전소가 마진을 남기지도 못합니다. 이 정부가 운영비 80%를 지원해 줘도 적자입니다. 이 충전소도 덕양이나 아니면 에어 리퀴드 코리아 같은 그런 수소 전문 업체에서 수소를 사오는데 말하자면 이 원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 SK E&S와 또 효성중공업이 이제 연말께 그 대량 상업 생산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이런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대표적인 부품사 LG 이노텍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도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합니다. 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폰 신작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애플은 우리 시간 13일 아이폰 15을 공개하고 10월 출시합니다. 아이폰 카메라 모듈의 대명사 LG 이노텍의 시간이 왔다는 평가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유지하는 상황. 하반기 2억 대에 달하는 아이폰 교체 수요가 도래하는 데다 아이폰 15과 경쟁할 뚜렷한 모델이 없어 흥행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에는 최초로 잔망경 형태의 폴디드 줌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인데
LG이노텍이 이 모듈을 단독 공급하고 공급 단가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애플 의존도는 LG이노텍에게는 양날의 검. LG이노텍의 탈애플 전략 상품도 공개됐습니다. 4분기 양산을 앞두고 있는 고부가 FC BGA 기판으로 고사양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며 수요처가 확대될 뿐 아니라 수익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애플 효과와 탈애플 카드까지 장착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이폰 15 전체 생산량의 70%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에는 LG이노텍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을 받아 복용하다 비자발적으로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는 피부에 붙이는 형태로 병원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소아 청소년에게 투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건데 자연스레 중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비마약성 진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에 나선 기업은 비보존제약과 올리패스, 메디포럼, 대웅제약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은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비보존제약입니다. 이미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 3상까지 완료했는데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검토에 120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엔 품목 허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검증을 미리 다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인허가의 어떤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내년 정도 되면 품목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 전문 개발 기업 올리패스 역시 현재 호주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천연물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메디포럼도 올 하반기 비마약성 암성 통증 치료제의 임상 이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약사 가운데선 경보제약과 대웅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경보제약은 최근 비마약성 진통 복합주사제를 출시했고 대웅제약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비마약성 골관절염 통증 치료제의 호주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은 지난해 29조 원에서 오는 2030년엔 100조 원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대세는 의료 인공지능. 네,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챗 GPT 열풍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어제 루닛에 이어서 오늘은 젠큐릭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인공지능 암진단 기업 딥바이오와 AI 암진단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루닛과 뷰노는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의 중심축이 전통적인 제약바이오에서 인공지능 질병 진단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병원 현장에서 인공지능 장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뷰노의 인공지능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는 지금 40개 의료기관에서 도입을 했고요. 또 딥카스 등 뷰노의 3개 제품은 내년 말까지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 타고 고속질주. 현대오토에버 주가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수록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대오토에버가 그 수혜를 누릴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차종으로 바꾸기로 하고 2030년까지 18조 원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대차와 테슬라가 연내에 자율주행 3단계 기능이 들어간 차량 출시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는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2단계 수준에서 3단계로 자율주행 수준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 현대오토에버의 매출 비중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올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25%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4단계를 지나서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는 5단계로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 구간을 자유롭게 차량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되는 단계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증권업계는 현대오토에버를 차량 부품사 중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먹는 당뇨약이라니. 일동제약이 개발한 당뇨병 후보 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에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동제약은 이 후보 물질을 먹는 경구형 형태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주사 형태가 아닌 먹는 약 형태로 개발하게 되면 투약의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치료제가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는 점도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란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그동안 카드 캐피털사가 주도했던 자동차 할부 금융 시장에 인터넷 은행들이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가 장점이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에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K뱅크가 최근 내놓은 자동차 대환대출 금리는 연 4.76에서 9.75%, 카드 캐피털사 금리보다 약 1%포인트가량 더 낮습니다. 차량가액 5천만 원, 선수금 10%, 36개월 할부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사에 지불하는 총 이자만 약 61만 원가량을 더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도 연내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카드 캐피털사보다 더 낮은 금리, 100% 비대면, 신용점수 상승 효과 등으로 승부를 본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많아지고 경쟁의 효과로 인하여서 금리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익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은행 역시도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SR 규제는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카드 캐피털사 할부금융은 DSR 산정 시 제외되는 반면 은행권 자동차 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대출 여력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 카드 캐피털사들이 무이자 할부에 각종 캐시백 혜택까지 내걸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DSR 규제를 뛰어넘는 상품 경쟁력 확보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실물 자산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지분을 쪼개서 보유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 관련 규제들이 속속 풀리면서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데다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조 원대 규모의 신시장으로 주목받는 국내 STO 시장. STO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뜻합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테두리 밖에 있던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 즉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하면서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는 물론 은행들도 조각투자 업체들과 손을 잡으며 경쟁 구도가 갖춰지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면서 시장 규모 367조 원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수치들은 아주 많이 이제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각 투자 시장을 보면 1조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건데 가치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으로 오는 19일 서비스를 재개하는 뮤직하우도 음악 저작권 지수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재개에 가장 중점을 뒀던 건 투자자 보호입니다. 증권 계좌 개설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각 투자자의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TO 투자가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강력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물자산 투자에 따른 위험 요인을 개인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꼼꼼히 심사할 방침입니다.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식 시스템 다트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주식시장 테마주 열풍처럼 덮어놓고 매수했다가는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 대한 철저한 확인은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금융권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STO.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국가 에너지 안전 관리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한편 우리의 기술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꾸준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